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사망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야? 김영자, 사망 원인, 급성 심장질환? 살아있는 자신이 한 달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험금 수익자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 송미라, 금액은 무려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아, 너희들이 정말로 엄마를 죽이려는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김영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평생을 시장에서 보낸 탓에 이른 새벽이 가장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 그때부터 영자는 혼자서 아들 이도연을 키워냈습니다. 손이 터져가며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어요.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때까지 일했죠. 그 모든 고생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이가 공부할 수 있게,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남들처럼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말이에요. 영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도연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학용품비며 교복비며 모든 게 돈이었죠.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영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시장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이 팔아야 했거든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4살이 된 도연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철없는 아이 같았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나름 성공한 편이죠.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반찬도 직접 사다 주곤 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도연이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키가 1m 78cm로 훤칠하고 인상도 선량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특히 보험 일을 할 때는 그 선한 인상이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고객들이 신뢰하기 쉬운 얼굴이었거든요. 도연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직장을 거쳐 지금의 보험회사에 정착했어요. 처음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영자가 걱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갔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 보험 일에 잘 맞았나 봅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 송미라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전직 간호사답게 영양 균형까지 맞춰서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시금치나물, 북어국, 계란말이, 김치, 조기구이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놓은 반찬들이 정갈했죠. 색깔도 예쁘게 맞춰서 보기에도 좋았어요. 미라는 39살로 도연이보다 5살 어렸어요. 키가 1m 65cm 정도로 크고 단정한 외모였죠. 간호사로 15년 넘게 일했다가 결혼 후에는 집안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늘 공손하고 예의 바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미라의 친정은 부산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죠. 가끔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영자가 다가가면 금세 끊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계산된 미소 같았어요. 영자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가운 느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영자가 아픈 기색을 보일 때면
미라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미라야,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저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그때 도연이가 저를 잘 모셔주길 바라잖아요. 미라의 대답은 늘 완벽했습니다. 틈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영자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며느리와의 사이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거든요. 친정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더욱 나누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더 어색했어요. 너무 완벽한 며느리라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편안함이 없었죠.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영자 씨, 정말 복 많으시네. 아드님이 저렇게 효자인데.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 어디서 찾겠어요. 매주 안부 확인하러 오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며느리도 참 괜찮던데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보면 정성이 대단해요. 약까지 챙겨드리더라고요.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명절에만 얼굴 보이는데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도연은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를 물었고 병원 갈 때마다 따라와 줬죠. 미라도 시어머니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줬고요. 혈압약부터 시작해서 영양제까지 빠짐없이 챙겨줬어요. 특히 도연이의 효성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어머니 생신 때는 꼭 큰 상을 차려드렸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찾아왔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은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줬거든요. 영자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사다 주었고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즉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노후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도연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안심이 됐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줬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시장에서 손 터져가며 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요. 도연과 미라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투명한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가까워지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가끔 도연이와 미라가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영자는 뭔가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가가면 금세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죠. 그럴 때마다 영자는 혹시 자신이 예민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괜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미라의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미라가 직접 약국에서 사다 주는 약이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약 관리도 철저했죠. 언제 먹어야 하는지, 몇 알씩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너 덕분에 혈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야죠. 건강이 최고예요. 어머님 같은 연세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미라의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데 이상한 의심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요즘 자주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괜찮다.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고 부모 자식 간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이상한 조급함 같은 게 보였거든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죠.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행복해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효자 아들의 괜찮은 며느리까지.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미라가 장을 보러 나간 오후였어요. 평소 같으면 영자도 함께 나갔겠지만 아침부터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서 집에 있기로 했죠. 미라는 어머님, 푹 쉬세요. 장 보고 와서 저녁 준비할게요라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어요.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다가 문득 도연이 방이 보였어요. 결혼 후에도 가끔 어머니 집에서 자곤 했거든요. 특히 미라와 다툰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죠. 영자는 도연이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보험 관련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도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죠. 그런데 장롱 옆에 놓인 작은 서랍장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왜 그 서랍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영자는 천천히 다가가서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양말과 속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두 번째 서랍에는 티셔츠와 바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안쪽 구석에 작은 금속 금고가 숨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금고였죠. 옆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 072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금고를 숨겨놓았을까요? 그리고 072호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생일인가 싶어서 생각해 봤는데 도연이 생일은 3월이었어요. 미라 생일도 아니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영자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포스트잇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그러고 보니 0725는 7월 25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가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 싶어서 곰곰 생각해 봤는데 특별할 게 없었어요. 영자는 망설이다가 금고 앞에 다이얼을 돌려봤습니다. 0725를 차례대로 입력해 봤어요. 0, 7, 2, 5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순간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가 열린 거였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현금 다발이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죠. 대충 봐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접혀서 들어 있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피보험자 이름을 보니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보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 원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영자는 기억이 없었어요. 도연이가 어머니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했던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익자 란이었습니다. 도연이 이름이 아니라 송미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보험금 수익자가 며느리일까요?
보통은 아들이 되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또 다른 보험 증서였어요. 이것도 피보험자는 김영자, 보험금은 5천만 원, 수익자는 송미라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사망진단서였어요. 그런데 사망자 이름이 김영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죠. 발급일자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살아있는 자기 이름이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그 서류는 그대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급병원은 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이었죠. 담당 의사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도장이 너무 선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았어요. 영자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망진단서는 가짜였어요. 분명히 위조된 것이었죠. 그런데 왜 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을까요? 네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영자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영자에서 이도연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죠. 날짜를 보니 사망진단서 발급일 다음 날이었어요. 영자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집까지 아들 명의로 바꿔놓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마지막 서류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영자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모두 인출되어 있었죠. 인출일자도 사망진단서 발급일과 같았어요. 영자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고 그걸 근거로 집 명의를 바꾸고 은행 돈도 빼내고 거액의 고험까지 가입해 놓았던 거였죠. 그것도 수익자는 며느리로 해서 말이에요.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돌아온 거였어요. 영자는 황급히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왔던 목소리였거든요. 네, 좀 나아졌어요. 영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도연이와 미라가 자신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그 가짜 사망진단서는 왜 만든 건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이 비밀을 어떻게 파헤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고에서 본 그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짜 사망진단서, 며느리 이름으로 된 보험금 수익자, 그리고 이미 아들 명의로 바뀐 집.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더군요. 미라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설쳤을 뿐이야.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미라가 웃을 때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내내 영자는 도연이와 미라를 번갈아 보며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죠. 도연이는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었고 미라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도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받아온 게 있어서요. 건강검진? 내가 언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혈압약 받으러 간 것 외에는 말이에요.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미라가 모시고 갔잖아요. 종합검진 받으러요. 도연이의 말에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달에 병원에 간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가 싶어서 불안했죠. 맞아요, 어머님. 그때 검진 받으시고 많이 피곤해 하셔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미라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확신했어요. 절대 그런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출근한 후 영자는 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미라야, 정말 내가 지난달에 종합검진을 받았니? 네, 어머님. 제가 직접 모시고 갔는걸요. 혹시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미라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걱정도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연기 같았거든요. 오후에 도연이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손에는 병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검진 결과 가져왔어요. 다행히 별 이상은 없대요. 영자는 그 봉투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검사 결과지들이 있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등등.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검사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이게 정말 내 검사 결과야? 영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어머니 검사 결과죠. 그럼 내가 언제 이 검사를 받았는지 정확히 말해봐. 영자의 추궁에 도연이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게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시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혹시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이도현. 영자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게 분했거든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어제 내 방에서 금고를 봤다.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들킨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봤어. 내 가짜 사망진단서, 보험 서류, 집 등기부등본까지. 영자의 말에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도연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설명해봐. 왜 내가 죽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었는지, 왜 집을 내 명의로 바꿨는지. 그건 사업 때문이었어요. 필요했던 거예요. 도연이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어머니의 가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업이라고? 무슨 사업에 죽은 사람 서류가 필요하단 말이야? 엄마,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도연이는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먼저 챙겨서 품에 안았어요.
이것들은 내가 보관하겠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큰일이라고? 누구한테 큰일이야? 나한테야, 너한테야? 그때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도연이도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조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영자는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 너무 흥분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혈압 오르실 텐데. 미라의 말투가 묘하게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조용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도연이가 미라를 말렸습니다. 미라야,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뭔가 내가 모르는 얘기가 더 있는 거야? 영자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도연이와 미라가 거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일단 진정시켜야 해.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았어. 도연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정시킨다고? 이미 다 들켰는데? 당신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야.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 무슨 방법? 이미 계획이 틀어졌다고. 그때 도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장모님.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미라의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 어머니 쪽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보험금만 들어오면.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일에 미라의 친정이 연루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전화가 끝난 후 미라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재촉하네. 언제까지 끌 수는 없어. 알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는 자신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영자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연이와 미라의 대화를 엿듣고 난 후부터는 집안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두 사람이 자신을 보는 눈빛, 나누는 대화, 심지어 차려주는 음식까지도 말이죠. 그날 아침 미라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에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까지 영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 가면을 쓴 채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다. 그런데 미라야, 너 친정 부모님은 안녕하시니? 영자가 갑자기 물어보자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평소에는 친정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네, 잘 지내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오랫동안 안부도 못 물어봤네. 사업은 잘 되고 있고? 미라의 얼굴이 더욱 경직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사업은 그냥 그래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음식이 식겠어요. 미라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까지는 멀지 않니? 가끔 내려가 보지 그래. 바빠서요. 어머님 모시는 것도 일이고. 미라의 대답이 갈수록 어색해졌어요. 영자는 분명히 이 며느리의 친정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미라가 식탁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심장이 안 좋으시죠? 병원에서 이거 꼭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그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하얀 알약이 7개 들어 있었죠. 평소에 먹던 혈압약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게 뭔 약이야? 심장에 좋은 약이에요.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돼요. 미라의 설명이었지만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심장이 안 좋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 병원에 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언제 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받았지?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또다시 기억이 없는 병원 방문 얘기였습니다. 영자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미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 알겠다. 잘 먹을게. 영자는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약을 절대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미라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자 영자는 재빨리 약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약을 먹는 척만 했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부엌에서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응, 먹었어. 영자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먹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영자는 외출할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미라야, 동네 약국에 갔다 올게. 파스 좀 사야겠어. 제가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걸어야 운동도 되고. 혼자 갔다 올게. 영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동네 약국으로 직행했어요. 약국에는 김약사라는 친절한 분이 계셨는데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약사님, 이 약 좀 봐주세요. 영자는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약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약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김약사는 한참 동안 약을 들여다보다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 약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요? 심장에 좋은 약이라고 했는데. 이건 심장약이 아니에요. 이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드시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는 걸 미라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간호사 출신인데다가 평소에 혈압약까지 챙겨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신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죠. 김약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는 몸서리쳤습니다. 미라가 자신에게 준 건 치료약이 아니라 독약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약사님, 이 약을 누가 처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처방전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약봉투에 병원 이름이나 처방의 이름이 없어요. 영자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약은 정식으로 처방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미라가 어떻게 구한 걸까요? 어르신, 혹시 이 약 주신 분이 의료진이세요? 며느리가 간호사 출신이에요. 아, 그렇다면 병원에서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김약사의 말에 영자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며느리가 불법으로 약을 구해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가짜 사망진단서도, 거액의 보험금도, 그리고 이 위험한 약까지도 모든 게 자신을 실제로 죽이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거였습니다. 단순한 사망진단서 위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집에 도착하자 미라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파스는 잘 사셨고요? 응, 잘 샀어. 영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자로 보였거든요. 어머님, 저녁 드시기 전에 약부터 드세요. 미라가 또 약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어요. 응, 알겠어. 곧 먹을게. 영자는 약을 받아들고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약을 버렸어요. 앞으로는 미라가 주는 어떤 약도 절대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과 그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이들의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영자는 조심스럽게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미라가 주는 약은 계속 몰래 버렸고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도연이가 책상에 놓고 간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보험회사 봉투였어요. 영자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는데 모두 피보험자가 김영자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펼쳐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보험은 2억 원, 두 번째는 5천만 원, 세 번째는 3억 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보험금만 합쳐도 5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익자였어요.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송미라였습니다. 도연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관계란에도 며느리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며느리로 해놓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받을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받을 보험금을 위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계획의 주도자가 미라인 건 아닐까요? 도연이는 그저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영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험 가입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6개월 안에 가입된 것들이었어요. 특히 가장 큰 금액인 3억 원 보험은 한 달 전에 가입됐더군요. 바로 가짜 사망진단서가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보험 약관을 읽어보니 더욱 소름 끼쳤어요. 자살의 경우 2년 내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사고사나 질병사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미라가 준 그 위험한 약도 급성 심장 질환으로 위장한 가짜 사망진단서도 모두 이를 노린 것 같았어요. 영자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까지는 단순히 의심만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본 셈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에서 보험 정산 때문에 늦었어요.
도연이의 말에 영자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들렸거든요. 보험 정산이라고? 무슨 보험? 아, 그냥 고객 보험들이요. 요즘 정산할 게 많아서요. 도연이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저녁 식사 중에 영자는 떠보기로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엄마 명의로 보험 몇 개나 들어놨지? 도연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미라도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내가 죽으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영자가 죽으면이라는 말을 하자 두 사람의 표정이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도연이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이 말에 미라가 깜짝 놀라며 도연이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연히 도연이겠죠, 뭐. 미라가 대답했지만 영자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해? 영자가 다시 묻자 이번에는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저죠. 하지만 영자는 이미 서류를 봤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을 지나갔어요. 도연이와 미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약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약을 안 먹는 걸 들켰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몰래 확인해 봤거든. 휴지통에 버린 걸 봤어. 미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약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이라니? 병원에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뭔가 해치려는 계획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따라올까? 따라올 거야. 어머니 건강검진 받자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병원에 아는 사람도 있고. 미라의 말에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병원에까지 공모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물 내리는 소리를 내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즉시 멈췄어요.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미라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가면을 쓴 악마의 소리로 들렸어요. 응, 다녀왔어.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와 미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미라의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제 단순히 집에서 약으로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병원까지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꾸미려는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 출신인 미라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영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자니 믿어줄지 의문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라와 도연이가 언제 행동에 옮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쩌면 내일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자고 할 수 있었어요. 영자는 베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들의 죄를 밝혀내야 했어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길이기도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난 영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문득 이웃집 박순이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박순이는 영자보다 10살 정도 어렸는데 딸이 경찰청에서 일한다고 자주 자랑하곤 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수사대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어요. 오전이 되자 영자는 산책을 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미라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박순이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영자 언니.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순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딸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수진이요? 무슨 일인데요? 영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은 큰일이 생겼어. 자세한 얘기는 딸한테 직접 하고 싶은데 박순이는 영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언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고마워, 순이야.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씨죠? 저는 박순이 아주머니 이웃에 사는 김영자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이게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부터 시작해서 거액의 보험금, 위험한 약,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아주머니,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살인미수입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증거요? 네. 통화 녹음, 서류, 약봉투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혹시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도연이가 사준 건데.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주머니, 지금부터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특히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한시름 놓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대화 녹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약봉투도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혹시 더 많은 서류가 있다면 사진으로라도 찍어두세요. 영자는 수진의 지시를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녹음하면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하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신고 센터로 전화하세요. 수지는 영자에게 신고 센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통 번호도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미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찾았잖아요. 산책했어. 요즘 답답해서.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님, 오늘 오후에 병원 가실 거죠?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병원? 갑자기 왜? 건강검진 받기로 했잖아요. 도연이가 예약해뒀다고 했는데. 영자는 수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병원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었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예약을 취소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영자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미라야,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연기해줘. 어머님, 미라가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잠깐만 전화 받을게. 아주머니, 지금 상황 어떠세요? 병원 가자고 하네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세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꺼워. 미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럼 내일은 어떠세요? 내일도 모르겠어.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미라가 속삭이며 뭔가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이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왜 안 가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엄마, 그럴수록 더 병원에 가셔야죠. 건강검진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 며칠 후에 갈게. 언제요? 정확히 날짜를 정해야 예약할 수 있어요. 영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어때? 너무 늦어요. 이번 주 금요일로 하죠. 도연이가 밀어붙였습니다. 영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영자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네요. 그때까지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즉시 저에게 연락하세요.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영자는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게 결판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은 증거 수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 녹음 기능도 익혔고 중요한 서류들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영자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이와 미라의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며 준비를 마쳤어요. 수진과도 매일 연락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녹음기는 항상 켜두시고요.
저희도 준비해 놨으니까 안심하세요. 수진의 마지막 당부를 들으며 영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오늘 결판날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고 미라도 계속 초조해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눈빛도 어딘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도연이가 신문을 보며 뉴스 얘기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을 차려놓고도 자꾸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오늘 병원 예약이 오후 3시예요. 점심 드시고 나서 출발할게요. 미라가 말하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수진이 경고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떤 병원인지 나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시내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라 잘 아는 곳이거든요. 미라의 대답에서 영자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미라가 일했던 병원이라니 거기에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는 내내 영자는 관찰했습니다. 도연이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미라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특히 영자가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식사를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연아, 오늘 회사는 안 가니? 오늘은 반찬했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하니까요. 평소라면 영자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고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섬뜩했습니다. 엄마, 식사 끝나셨으면 준비하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벌써 2시 반이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에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비라니?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옷 좀 갈아입고 가세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실 거니까요. 그리고 신분증이랑 보험카드도 챙기셔야 하고. 도연이의 설명이 너무 자세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가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세심했습니다. 영자는 수진의 조언에 따라 일부러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늦으면 예약이 취소돼요. 미라가 조급해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를 재촉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잠깐만, 정말 급해. 영자는 천천히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도움 주세요. 곧바로 답이 왔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지금 출동 준비 중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끄세요. 영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벌써 늦었는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연아,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 영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라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더 늦어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미라의 말에서 묘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지금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그럼 왜 나한테 이상한 약을 주는 거야? 영자가 갑자기 핵심을 찔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어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국에서 확인해 봤어. 미라가 준 약이 어떤 약인지 말이야. 영자는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어요. 혈압을 떨어뜨려서 쇼크를 일으키는 약이더라. 고혈압 환자한테는 치명적이라고 하던데 김 약사가 직접 설명해 줬어.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서 약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그냥 심장에 좋은 약이라고 들었는데. 오해라고? 처방전도 없는 약을 어떻게 구한 거야? 간호사였으니까 병원에서 빼돌린 거지. 영자의 추궁에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자가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익자가 미라로 되어 있는 보험들 말이야. 5억 5천만 원 넘는 보험금 말이야. 왜 아들인 너는 수익자가 아니고 며느리가 수익자야? 이 말에 두 사람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 가짜 사망진단서도 봤어.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말이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 서류를 만들었지? 영자는 이제 모든 카드를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도 벌써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 내 통장 돈도 다 빼갔고. 이게 우연의 일치야? 도연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다 아시는군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미라야, 그만해. 도연이가 말렸지만 미라는 이미 가면을 벗었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다 들켰는데. 도연이만 가엾죠? 이 일 도연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미라야, 설계는 제가 했죠. 간단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같은 연세에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태연하게 살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내 친정집 빚 갚으려면 어머님이 제일 빨라요.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미라의 말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자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라 부모님이 자살하겠다고 하셔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엄마를 죽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영자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였습니다. 그때 미라가 갑자기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들키신 이상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뭐라고?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미라의 말에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죽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미라야, 정신 나갔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연이가 당황했지만 미라는 냉정했습니다. 도연이, 이미 시작된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 순간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너희들 대화 다 녹음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미 연락했어. 뭐라고?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모든 증거도 다 확보했고.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안심했어요. 누구세요? 도연이가 문을 열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사 관련해서 왔습니다.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영자가 말하자 경찰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도현 씨, 송미라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와 미라는 재판을 거쳐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도연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미라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시어머니가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오버하느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영자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더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주머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들이요.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세상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동안은 도연이와 미라가 있어서 그나마 사람 사는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집 정리였습니다. 도연이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그 금고도 당연히 치웠고 미라가 쓰던 화장품들도 모두 버렸습니다. 마치 나쁜 기운을 모두 없애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는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미라가 수익자로 되어 있던 모든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보험만 새로 가입했죠. 이번에는 수익자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남겨줘 봤자 이런 일만 생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의 부모님이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싶지만 그것도 핑계일 뿐이죠. 제가 약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할 아들이 오히려 엄마를 해치려 했다니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반성은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생각해 봤고요. 그런 엄마를 제가 배신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했어요. 엄마, 저는 출소해도 엄마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다만 살아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교도소로 면회를 가기로 한 거였어요. 한 번은 만나서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면회 당일 영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도연이를 만났을 때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예전의 푸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도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연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그래도 내 아들이다. 이 말에 도연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출소해도 엄마께 패 끼치지 않을게요. 멀리 가서 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해둬야겠어. 영자의 말에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라와는 이혼해.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이미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미라도 동의했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람은 믿어도 믿음은 확인해야 하는 거야. 내가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이어야 해.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명심하겠어요. 교도소에서 나오며 영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 정리는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시장이었어요. 예전에 일했던 자리도 보이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호떡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드님은 잘 있고? 영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뭐,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하죠. 호떡집 아주머니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호떡 굽는 김 사이로 오래 잊었던 따뜻한 삶의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 장사꾼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호떡을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가짜 약을 먹을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혼자지만 진짜 평화로운 삶이었어요.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믿어도 믿음은 확인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